생산과 소비 브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정희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산업재해보상법을 실시했고 의료보험법을 실시했죠. 의료보험 실시했죠. 그래요. 의료보험법은 왜 실시했나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시했죠. 실시할 수 있죠. 의료보험 실시할 수 있는데 한번 의료비를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의료보험 실시했고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보험 제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의료비 문제는 보험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의료 산업을 육성하여 해결할 수 있다.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의료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시험을 통과하면 의사 자격증을 부여하면 된다. 그 제한을 최대한 없애는 거죠. 그래도 뭐 생명을 다루니까 아무래도 그 테스트는 해야 되겠죠. 아무나 그 치료하게 하면 안 되겠죠. 불필요한 제한을 해체하면 서로 경쟁할 것이며 자연히 의료업에서도 기업이 생길 것이다. 기업이 생기면 생산성이 자연히 높아진다. 즉 언급한 것과 같이 하면 의사들 간 경쟁하는 가운데 의료비는 낮아지고 생산성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의료비는 낮아진다. 그리고 누구나 기술 익힐 수 있게 하고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제한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 와중에 또 기업을 일구는 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간에 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생산성을 강화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특정 분야는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한국인들은. 뭐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이죠. 산업화되는 걸 막았죠. 농지 개혁할 때. 그래요. 농업도 산업화되고 기업이 생기고 생산성을 강화시키면 농산물 가격이 싸지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산업으로 안 보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왕 복지를 달았으니까 또 향후에도 또 다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마련해 놓고 보면 좋겠죠.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국가가 부유해지면 정부도 이제 부유해지고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어요.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해서 거기에서 좌파나 우파가 나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실시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복지 정책은 주로 보험제도를 통해 실시되는데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혜를 입는 개인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번영기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보험료는 수혜를 입는 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한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람이 수혜받는 사람을 뭐 이렇게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받는 게 맞지. 그리고 뭐 정부가 그 알뜰하게 살고 생산성을 높이면 외유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겠죠. 그게 복지인 거죠. 그래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빈대서 막 복지 정책을 실시해요. 그러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죠. 그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복지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잘못된 설계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프랑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크다잖아요. 현 시대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치료비나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이 많아지면 개인도 힘들어지지만 외면하기 힘든 정부도 힘들어진다. 그렇죠. 뭐 원래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비나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득이 있을 때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 부담시켜 놓는 방법이 있죠. 그러한 이유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 그렇죠. 개인에게도 좋고 정부에게도 이로우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는 개인이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죠. 소득 있을 때 보험을 들게 하는 거죠. 복지와 좀 개인 기능 대체를 좀 따져봐야 돼요.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면 강제로 그거는 이제 정부가 따로 뭐 어떤 그걸 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길 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그러면 복지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시하는 게 낫죠. 일단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정부가 유장금 생기면 보험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기준을 가지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치는 거죠. 번영기 때는 국가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정부에게도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때는 정부는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형편껏 지원하는 셈이 되니 정부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박정희가 실시한 복지정책의 단점은 기업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기업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생산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투자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한국에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투자가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이러한 경우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투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기업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 정부가 보험료를 형편껏 부담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정부가 왜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보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사 역할은 정부가 더 맞죠. 그래요. 어떻게 이제 부담시킬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 기업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이제 각자 부담시키되 이제 정부가 또 별도의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핵개발도 삽입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1977년 7월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10%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올랐다. 민주공화당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에게 늘 앞서했는데 1978년 총선에서는 앞서가지 못했다. 부가가치세 효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붙였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가가 기본적으로 10% 뛰겠죠. 1978년 총선 전에 보면 어떤가요? 늘 민주공화당이 압승했죠. 근데 물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요? 10%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여당한테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압승하지 못했죠. 민주공화당이 대등해져 버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8년에 선거가 있는데 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서 부과했잖아요. 이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1979년 한국에 대우 혼란이 있었다. 혼란이 있었다 이게 맞겠죠. 아주 큰 혼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혼란이 좀 있었어요. 대혼란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좀 민심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상 1960년대 이란의 국왕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이란을 근대 국가로 개혁하고자 했다. 1960년에서 80년이죠. 아무래도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감동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이란 개혁은 백색 혁명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은 1962년 10월 23일에 이란과 수교했으며 한국은 이란의 건설붐에 참여했다. 현대건설, 삼화건설, 국동건설 등이 참여했으며 2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도 발견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 어떤가요? 이슬람 종교국가죠. 종교국가인데 그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란 국왕도 종교는 물론 이슬람이었는데 근대 국가로 개혁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1962년 팔라비는 이승만과 같이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소상농에게 저렴하게 팔았다. 그럼 미군정에서부터 이승만 정부가 1949년에 실시했던 농지개혁과 똑같잖아요. 형식이. 일반적으로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수년간 납부하면 소상농은 토지를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농지개혁과 방식이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1967년 팔라비는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얻어 1971년 이스파한 제철소를 완공했다. 이건 통제철소 건설보다 좀 빠르죠. 이후에 한국처럼 철강, 석유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 했다. 한국처럼 산업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한 산업화가 크게 다르지 않죠. 제철소는 오히려 빨랐죠. 농지개혁은 10년 뒤처였지만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의 권리도 신장시켰다. 여성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여성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래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한 일부 법률 개정으로 여성의 혼인, 이혼,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났다. 그래요. 한국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농지개혁하고 제철소 설립하고 각종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뭐 좋은 왕이었죠.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도 있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도 있었잖아요. 한일 수교할 때도 반발 세력이 있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한다 할 때도 반발 세력이 있었고 똑같죠. 포항제철소 건설한다 할 때도 반대하는 이가 있듯이 반발 세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하겠다 하면 현 시대에는 좀 별로 없겠죠. 성공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한국과 같이. 시아파 성직자들은 이슬람 교리와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했고 시주 역시 반발했다. 도시 빈민들 역시 정부에 반발했다. 도시 빈민들은 항상 있죠. 특히 이제 그 농업이 중심인 국가에서 아직 완전히 산업화 안 됐으니까 도시 빈민들 역시 정부에 반발했죠. 사실은 산업화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수혜는 도시 빈민이 얻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빈민들은 정부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하면 자기들이 제일 이로움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하는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며 팔라비에 저항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은 반발 세력을 넘어섰죠. 넘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도. 박정희도 암살됐잖아요. 1978년 테헤란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시아파 성직자들은 금요일 설교와 종교 집회를 통해 민중을 결집시켰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거리로 나와 팔비 정권의 탄압과 부패를 규탄했고 도시 빈민들은 생존을 위한 분노로 시위에 가담했다. 지주들도 팔라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중립 또는 반정부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주들이 농지개혁 때문에 토지를 빼앗기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한국처럼 당시에 그 빨갱이가 된 이들이 많고 그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하자 군대는 발포했고 1979년까지 희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희생자가 커지면 이제 겁나죠. 사태가 커지자 군대는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1979년 종교 지도자 루올라 호메이니가 망명지에서 귀국하며 혁명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팔라비는 해외로 망명했다. 왕조는 붕괴되고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재편된다. 이제 종교국가가 돼버린 거죠. 이후 1979년 11월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 관계는 단절되고 이란은 반미 반서방 노선을 강화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이 눈앞에 있었지만 팔라비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 패하면서 이란은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했다. 그 당시에는 한국보다 더 나았을 수도 있죠. 산업화도 진행됐고 석유도 생산되고 이러니까 그래요. 한국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한국의 자파이사들은 누구나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잘 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 좀 나을 수가 있는데 산업화를 제약시하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그래요.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농업이나 좀 신경 쓰지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기업 한 중소기업 정도면 괜찮지 뭐 대기업까지 만들어. 그래서 뭐 마오쩌둥은 대장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개발이 안 된 나라에서는 우리가 무슨 농업이나 짓지 무슨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처럼 산업국가 되려고 그래.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냐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표 인사들, 뭐 김대중, 김영삼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딱 연도도 비슷하잖아요.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한 것도 1979년이잖아요. 한국은 성공하고 이란은 실패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1979년 이란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란의 석유 생산이 급감하였고 국제유가는 급등하였다. 그렇죠. 폭동이 일어나니까 생산이 감소하니 그렇게 되겠죠. 한국에서도 대혼란이 일어났다.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가 전체적으로 급등했고 물가가 급등하니 소비가 위축되었다. 기업들은 파산했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또한 이란의 폭동 와중에 중동의 건설 부문이 사라지면서 해외 건설 근로자들이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 결과 도시에는 빈민들이 다시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 말이죠. 79년에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도서관 앞에 모여 애국가와 선구자를 부르며 유신헌 법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를 선언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시위는 부산 시내로 확산되었고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주요 관공서와 방송국 앞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소위 말하는 부망쟁이라고 주로 불리지 한국에서. 시위대는 부산시청, 부산 MBC 방송국, 부산 동네경찰서 및 파출소, 부산지방법원 버스 등을 공격하였다. 돌이나 화염병을 던졌고 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폭력이 들어간 폭동이 되는 거죠. 관공서 유리창은 깨지고 불타는 버스도 있었다. 시위대는 파출소를 점령하기도 했다.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이 파견되자 시위는 바로 진압되었다. 체포된 이들은 많았지만 사망한 이는 없었다. 그래요. 1979년 10월 18일 시위는 마산으로 번졌다.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마산 시민들이 이에 합류했다.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시위대는 마산시청과 마산경찰서를 향해 행진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파출소를 점거하거나 파괴했고 돌과 철봉을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염병이 사용되기도 했다. 시위는 마산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정부는 10월 20일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투입해 시위를 바로 진압했다. 체포된 이들은 많았지만 사망이 없었다. 그냥 진압하면 바로 그냥 뭐 수습됐다는 거예요. 뭐 도망쳤다 이 말이죠. 마무리가 되었고 군대가 출동되면 겁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기 싫으니까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헌법에 따라 발동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사법 기능까지 군이 장악할 수 있다. 위수령은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위수령은 대통령이 단독 명령으로 군을 치안에 투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 그런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민주정치를 염원해서 한 건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시 항쟁에서 폭동에서 양키 고홈 미군 철수군은 없었나? 그래요. 여기서는 없었다고 하죠. 좀 재미나이가 그래요.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또 딴 것도 한번 교차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뭐 이때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요.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1974년에 양키콩을
주장을 외치다가 그 민청 한영 사건이 있죠. 그때 이제 많이 체포됐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는데 74년에는 양키 꼬홈 미군 철수가 있는데 79년에는 좀 없는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면 좀 글쎄요, 뭐 크게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부산 학생들과 좀 서울 학생들은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졌나 뭐 그런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고 그래요. 뭐 없었으니까 없은 거죠. 194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충청남도 당진으로 내려가 사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래요. 저녁 7시경 서울로 복귀한 박정희는 공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만찬을 가졌다. 그래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참석자는 김재규 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기현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었고 가수 심수봉과 배우 신재순도 초대되었다. 술 먹다가 차지철 경호실장과 다툼이 있었다. 술자리였다는 거예요. 차지철이 정보부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운영하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전해지죠. 언쟁이 있었다는 거죠. 늘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던 김재규는 소지한 권총으로 차지철을 사살했다. 김재규는 늘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언쟁 도중에 차지철을 사살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박정희를 사살했다. 이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고 남산 정부부로 향하다가 육군본부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육군본부에 도착한 뒤 정승화는 김재규의 범행을 확인하고 군 내부에 보고 이후 군 헌병대에 의해 김재규는 체포되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정승화가 현지에서 나타나서 김재규와 함께 차를 타고 갔느냐. 그래서 체포되잖아요. 정승화도 나중에 의심을 안 살려면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체포해야 되는데 같이 차 타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서 뭐 했냐는 거예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뭐 그냥 체포시켰다 이 말인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술 먹다가 감정이 격해져 차지철을 사살한 뒤 뒷감당이 안 되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박정희를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박정희를 사살할 목적이었으면 처음에 바로 박정희를 사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살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뭐 차지철을 사살할 이유는 없는 거죠. 박정희를 바로 사살하지. 근데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차지철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 싶으니까 박정희를 죽인 것으로 보이죠. 박정희를 처음부터 죽이고자 했으면 박정희부터 총을 쐈겠죠. 차지철을 쏘면 놀란 박정희가 피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목적이었으면 박정희부터 사살하는 게 맞는 거죠. 결국 김재규와 차지철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생긴 비극으로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제일 크죠. 처음부터 목적이 박정희였으면 박정희부터 사살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